여러분께서는 7월 23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253-2610번으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을 세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짭니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22의 거액 자금 이탈에 대한 원인과 출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LG전자를 꺾고 LG그룹 내 넘버2로 등극한 LG생활건강의 상승세에 대한 이유, 그리고 향후 영향력을 예상합니다.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주요 이슈 살펴보고요. 국내 시장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에 유로존 우려가 다시금 재부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스페인이 좀 잘 가다가 또 삐그덕하고 있죠. 지난주에 1,000억 유로 지원받기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지방 정부인 발렌시아가 중앙 정부의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악영향을 줬고요. 그로 인해서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 7.28%까지 가게 됐고, 또 스페인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0.2%에서 마이너스 0.5% 하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페인과 그리스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없고 오히려 관광산업만이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 경제를 본다면 네 번째 대국이죠. 또 스페인의 국채의 어떤 부채 같은 거라든가 계산해봐도 거의 4-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문제가 사실 불거지긴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지만 스페인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페인이 갑자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ESM, 그러니까 증시안전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올해 7월에 도입되기로 했었는데 독일에서 의회 상하원은 통과했는데 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므로 인해서 ESM 사용의 불투명성이 더 커졌죠. 그로 인해서 스페인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일랜드나 포르투갈도 7%대가 넘어서 거래일수로 20일에서 90일 사이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스페인이 이것을 이제 조만간 어떻게 끌어내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더 부각된다면 유로존은 붕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ESM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EFSF와 ESM에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으로서 스페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60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양대 기구에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그리스가 스페인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페인 문제만큼은 ECB라든가 아니면은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스페인이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 가장 많은데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 4,600억 유로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폭탄을 맞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투자심이 흐트러졌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만 좀 사실 시장이 좀 어렵죠. 다른 나라는 그래도 저점 대비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눌러준 거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아마 시장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 경제위기 극복의 회의에서 이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흔히들 줄여서 DTI라고 하죠. 일부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완강히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건설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건설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 오늘 건설 업종도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시기를 놓쳤다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DTI 규제를 좀 더 일찍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투심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풀어주니까 이것이 실제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 둔화가 진짜 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풀었지만 이것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안 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투자가들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TI가 풀어지게 되면 일단은 그 부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자본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너무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장에 그대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건설업이나 금융업종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설업이나 금융업종에서 나중에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DTI 규제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 경기는 결국 단비를 맞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건설주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바로 오늘 당장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또다시 1800선 그냥 힘없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면 갭 하락이 현재 8개가 있거든요. 지난번 2174포인트부터 갭이 시작했는데 8개가 있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은 과하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25,000개 전후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경우에는 어떤 알고 있는 재료가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을 살펴본다면 특별히 알고 있는 재료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둔감하고 하락에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이 1.3% 빠지고 있고 각본도 1.4% 시작인데 국내장만 2%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1876포인트 정도가 나오고요. 1879포인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 하단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된다면 새로운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미국이 아직도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국내장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판단이 쓰고 있고요. 저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갭 하락을 이렇게 많이 두고 급락으로 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갭을 메우러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저점이 유효하지 않느냐,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가 지금 제일 중요한 라인으로 잡히는 게 1779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방향성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미국, 유럽 금요일 날 있었던 이제 큰 하락에 따른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했고요. 오늘 어쨌든 전 저점, 올해 들어서 최저점을 깰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현 선물 시장에서 기간의 선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요. 현물 매도세가 외국인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현물보다는 최근에 계속 선물 시장만 계속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추가로 선물 매도가 2,000계약 이상, 2,5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이 거의 2%대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코스닥도 많이 무너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도 제약업종 제외하고서는요. 셀트리온의 강세 역할을 빼고서는 전 업종이 거의 1.5%에서 많게는 3%대까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371억, 기관이 866억을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물량이 778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 물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선물 추가 매도에 따른 결국 시장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결국 이론 베이시스가 1 이상을 상회해야 되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0.2포인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1,800이 깨지니까 저가 매수세로 1,200억 정도 담그는 모습, 코스닥에서 100억 이상을 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너무 안 좋고요. 일단 유럽 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개인이 지금 속된 말로 진짜 골로 갈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과격한 표현을 쓰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외국인 현물 매수하는 거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봐라, 우리의 포지션 전략이 이런 식이다. 기관이랑 개인한테 이제 니네 욕 봐라, 이런 식으로 보면서 결국에는 오늘 하락을 크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선물 시장, 현물 시장 거의 뭐 코스피 200 선물 거의 6포인트 내외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투매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정말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1,800이 깨졌구나, 저래 매수 찬스구나 하면서 지금 아치 1시간 만에 1,200억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가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올라올 때 제가 현금 비중 확대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식 매수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기간 불안하거나 대여전국이 같이 팔자. 근데 결국엔 기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적극적으로 매도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유럽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아침에 소식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발렌시안 정부가 금요일 날 결국엔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라는 게 있죠. 스페인은 이제 지방정부가 결국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렌시아가 한 20억 원 유로 정도의 구제금융 자금을 신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스페인이 무슨 반키아가 터지고 이런 거는 스페인의 어떤 은행들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터진 거고요. 중앙정부, 이제 지방 정부들이 터진 거고요. 오늘 아침에 또 속보로 나왔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지방 정부 몇 개가 9월달 안으로 파산에 임박을 하면서 중앙 정부에 구제금융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결국에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점 거의 2% 이상 돌파를 한 거였고요. 금요일 날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확히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ECB에서 이번 주 수요일 7월 25일입니다. 그리스 국채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다, 지난주에 발언을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거를 시도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느냐, 그리스 디폴트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더 이상 추가 담보로 어떻게 더 이상 돈을 메워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리스 니네 계속 윗번지들 독에 물붓게 해봤자 우리가 남는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이 정책 공조로 계속 나서려고 했지만 너무 아니다 싶은지 지난주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했지만 독일의 내용 어쨌든 자세하게 전달은 안 되고 있지만 독일은 계속 ESM이나 이런 걸 반대하고 있고요. 스페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는 유로존이 거의 그리스가 디폴트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솔직히 팽배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오늘 더 빠지는 거고요. 유로와 달러, 이제 환율 계속 빠집니다. 솔직히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요, 거짓이라는 게 많습니다. 수급적이거나 좀 힙수라고 하죠. 헤이크라고 하는데 환율은 속이지 않습니다. 유로 달러가 계속 하락하는 데는 유로존이 점점 침체 국면으로 더 가고 있다. 지금 1.2123불 유로 달러가 기록 중인데요. 1.2불 대가 만약에 깨지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좀 위험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제가 왜 외부 변수들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국내 증시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ETF 위주의, 그리고 올라오면 매도를 칠 수 있는 매수겠지만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 친다는 게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의 역할을 하는 코덱스, 인버스 이런 쪽으로 하방 쪽으로 보는 단기 매매를 하시고 다른 쪽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의 변곡점, 단기 변곡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삼각수렴함이 모이는 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작년 8월 위기 이후에 상승을 했죠, 패턴이. 근데 이번에는 삼각수렴함, 이번 한 3, 4개월 정도 지금 1800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위의 저항선과 밑에 지지선이 모이는 삼각수렴형 패턴형이 기술적으로 모이는 변곡점이 이번 주가 아마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7월 말에 스페인 국채금리 가장 큰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이탈리아에 대해서 국채 물량도 상당히 큰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8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지금 경기나 어떤 미국들의 IT 기술 실적으로 미국 지수를 끌어올렸죠. 미국에서 QE3 나올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근데 견조했기 때문에 QE3를 지금 안 쓴다. 만약에 8월 정책 회의에서도 그러면 작년 8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168포인트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나서 9월 달에 뭐 QE3를 쓰든지 뭐 MBS 매입을 하든지 미국도 왜냐면 8월 달 들어서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나오면서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지만 8월에는 경제 지표 안 좋은 것들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책회의 8월 1일 날 QE3 안 나온다면은 결국에 어닝 기대감 사라지고 결국에는 지금 어렵게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철강 기업들 이익이 급감했다고 사실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글로벌 경제가 실물 경제가 계속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상당히 장이 어려울 거고요. 시장 자체가 그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데 주식 시장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채권 가격이 계속 강세를 띠는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 효과도 있지만 채권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주식 자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만이 추후 살 길이고 나중에 증시가 계속 안 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발 하락한다고 많이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락한다고 반겨하면서 매수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불안불안하다 이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합니다. 박성일 연구원 지수 하락 시에 실적 우량주를 매수하자 박소영 대리 이번 주 변동성 관망이 유효하다. 신용훈 연구원은 전저점 지지 예상, 최희용 대리는 스페인 리스크 고조로 관망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시초 저점 지지 시에 1차 매수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자동차, IT 부품 업종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엔터주 매수에 관심을, 신용훈 연구원 석유화학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 내수 관련 유통주의 저가 매수 전략을, 김도영 대표 지수 방어주의 단기 트레이딩을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면서 전저점이 1770부근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완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내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하반기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면서 시장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 많이 연동이 되면서 유럽과 같이 좋지 못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수 하락 시에 실적 우량주 매수, 자동차 IT 부품 업종의 분할 매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예, 이번 주가 아무래도 실적의 피크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LG전자까지 이번 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요. 금요일 현대 기아차 실적이 예상 밖으로 좀
그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 모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저점 지지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액이지만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 저점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서 직전 저점이었던 1770에 대한 지지라인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전 저점이었던 1650까지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아직은 PBR 한 배 1770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좀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와 같은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일단은 기아차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74,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기 때문에 8만원 이상, 84,000원까지도 목표로 한번 들 수가 있을 텐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야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7, 8원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8만원까지만 목표로 하시고 단기 5에서 6% 정도 매매를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71,000원 정도 직전에 저점을 좀 형성을 했었던 7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두시면서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우량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모멘텀, K3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에서 자동차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7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한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도 제한적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주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ECB의 자금 공급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죠.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저렴한 값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이 증가해 PC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게임 산업에는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게임 업종 분석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위상이 그룹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음료 M&A로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결과 올해만 주가가 25% 상승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는 스페인의 우려로 다시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이슈에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ECB에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모멘텀이 좀 부족한 증시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버냉키 의장의 이제 의회 발언은 좀 원론적인 수준에 이제 그쳤었고요. 실적이나 경기 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 부진도 여전해서 수급 주체들의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런 모양새가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금주 중으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방향성이 나오기가 일단 조금 힘든 상황인데, 단 이 시장 내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시장 내에서 프로그램 매매 등으로 인한 수급의 교란 요인, 이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증시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와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ECB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 자금이 남유럽 국채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 유입될 경우 유로존 우려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일단 조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ECB는 작년 연말부터 두 차례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 그러니까 LTR을 통해서 1조 유로에 가까운 현금을 풀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ECB의 초단기 예금으로 재유입이 되었습니다. ECB 초단기 예금액이 매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재유입된 총 금액은 약 한 5천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ECB 초단기 예금 총액은 한때 8천억 유로를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7월 11일 하루 만에 갑자기 4,800억 유로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들이 조금 있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초단기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시중에 풀려나간 것이 아니라 ECB 내의 다른 계정으로 옮겨간 것에 좀 불과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ECB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대표적 계정이 초단기예금과 당좌예금인데 ECB 초단기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거의가 당좌예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ECB 초단기예금에서 4,835억 유로가 빠져나간 7월 11일 당일에 ECB의 당좌예금으로는 4,658억 유로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7월 5일에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ECB 초단기 예금에 지급하던 이자율을 기존 0.25%에서 0%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럽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단기 예금과 당좌 예금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ECB 계정 내에서의 자금 이동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질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국들의 단기 국채 입찰 호조 역시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결과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시금 유로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금주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 일정이 부재한 가운데 유로존 동향에 따른 주가 등락 가능성이 좀 나타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800 근처에서 1800과 그리고 1850 정도의 박스권 제한 흐름이 이어나갈 전망인데 여기서 약간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이 언더슈팅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이 같은 시점에서 오히려 조금 매수하고 조금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1850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정도의 지수 전략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저렴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죠. PC방 이용률도 올해 초에 비해서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게임 업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네,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청년 백수들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시간을 킬링 타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이 됐을 경우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온라인 게임 시장은 디아블로 3 출시에 이은 NC소프트의 블러드 앤 소울의 상용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대작 게임들의 모멘텀과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값싼 킬링 타임 수요 대두 등이 겹쳐서 상당히 주변 여건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20%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오던 PC방 이용률 상승이 좀 인상적인데요. 통상 겨울방학 대비 여름방학 고점이 좀 낮은 편이지만 현재 여름방학 피크가 먼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PC방 가동률은 이미 연초 겨울 고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상위 10게임들을 12게임들을 좀 살펴보면 국내 상장사 비중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7월 2일에서 8일 인벤 기준 상위 10위권 내 게임에 해당 국내 상장사는 NC소프트와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뿐입니다. 그나마도 넥슨의 성전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촉발한 크로스오버 장르인 AOS의 부상 등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의 이런 위기 타겟책으로 모바일 게임으로의 전환 또 한 방법이겠지만 개발 인력과 개발비 규모 등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수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게임 시장이 현재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요. 최근 NC소프트는 최근 대주주 변경 이후 향후 넥슨그룹 내 위상 및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 3분기 구조조정 부담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된 이런 부담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좀 판단이 좀 듭니다. 신작 상용화 직전 실적 부진은 통상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다소 방만한 운영이라는 인상이 강했던 점을 감안할 때 3분기에 실행될 구조조정은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RPG 장르나 국내 서비스에 집중된 구조가 넥슨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완화될 것이라는 점은 디스카운트 요인에서 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모바일 게임 업종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게임빌더 컴투스의 경우 막강한 유저 베이스를 선점했으므로 이에 따른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효과 또한 계속해서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혹 2분기 실적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조정폭은 좀 작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업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사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은 결국은 NC소프트와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 등으로 좁혀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2005년 초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LG 생활건강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하죠. 그동안 화장품과 음료 시장에서 M&A를 통해서 그 규모를 키운 탓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LG전자와 LG생활건강의 이제 LG그룹 내에서의 시가총액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1위는 LG화학이 유지하고 있고 2위가 LG전자였는데 그동안 이제 LG전자가 3위로 밀려나고 LG생활건강이 2위로 좀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200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LG생활건강의 그룹에서 차지하는 이상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4,3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었고 이때 당시 LG전자의 시가총액은 9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변신의 이유는 차석용 부회장이 부임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의 부회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부터 일반 생활용품 업체가 아닌 소비재 업체로 탈바꿈한 뒤 음료수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외형이 커지고 주가도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2009년부터 본격화된 스마트폰 전쟁에서 주도권을 이루면서 주가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탄 LG생건과 그리고 내리막길로 접어든 LG전자의 기업 가치는 지난 18일에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요. LG생활건강의 이런 모습에는 결국은 화장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계속해서 발전해졌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LG전자의 추락엔 결국은 스마트폰에 대한 추락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오르진 못하고 있지만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LG전자가 따라가던 시대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갤럭시 S3,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의 히트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LG전자가 종전의 옵티머스 시리즈가 종전만큼의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경쟁에서는 펜텍의 베가에까지 밀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LG전자의 주가 흐름은 조금 악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휴대폰에서의 히트작이 예전에 초콜릿과 같은 히트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주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 취하신 거 맞으실 것 같고 중국발 소비 모멘텀이 갖고 있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조정식 매수 전략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서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소식 전해주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전해주십시오. 이오는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94% 하락한 2148.7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2150선이 또 무너질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인발 악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 모두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중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국 본토지수의 약세 여부 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하락 기조를 나타내면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주식과 선물 수수료를 20% 인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9월 1일 전에 알려질 것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식과 선물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SBC에서는 중국의 증시에 대한 공매도 전략 리스크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증시가 이미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적인 공매도는 위험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포지션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공매도 물량이 결국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공매도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공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증시의 매수 물량으로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것에 따른 증시의 상승이 이어져 나올 것이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 경제가 큰 폭으로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악재에 따른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21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강연회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번 최근 증시가 금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성공투자 5원칙 12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섞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하방 압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교대 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7월 26일 날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교대역 1번 출구라고 합니다. 네, 3번 3호선과 2호선이 겹쳐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서 펼쳐지니만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하창구행 가라사대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주말만 쉬고 나면 일단 월요일은 항상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잠잠했던 또 유럽 문제가 다시 한번 주말에 불거지고 나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1,800포인트를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한 1,80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을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1,785라는 상당히 최근 5월 급락 이후에 단기 바닥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우려의 기운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항상 호재와 악재가 좀 만연한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한가는 수면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부담을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스페인 우려를 조금 더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시장에서 살펴볼 체크 포인트는 사실 뭐 우리가 글로벌 유럽 문제를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또 스페인이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 것 같고요. 그 나서 뭐 아무래도 제 판단할 때는 1,780포인트 잠깐 이탈한다 그래도 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모멘텀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국내의 국제국장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일부 실적들을 좀 체크해 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1,700포인트를 잇따른 시점에서 과연 주식 비중을 조절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바로 위기의 스페인입니다. 참 너무 지겹죠.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어제 같은 경우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또 안 좋은 이야기만 사실 계속 나오고 있죠. 축구는 잘하더니 나라 먹고 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먼저 호재가 나왔던 거는 스페인 쪽에서 1,00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을 지급하겠답니다. 이제 지급했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였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주긴 주겠는데 쉽게는 안 주겠다는 겁니다. 당초 EU 정상회담에서 스페인 은행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는 정부 보정 없이 준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부 보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면은 스페인 국가 전체의 정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 국가의 구제금융 요청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에 좀 노출돼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왜 정부 보정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속적으로 ESM 조기 출범도 9월로 좀 미뤄지고 있고 독일과 같은 나라가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닙니다만은 정부 보정론이 자꾸 나올수록 어떤 스페인의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 우려는 커질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발렌시아 사실 뭐 큰 그 스페인의 어떤 작은 지방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 지자체인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08년도 금융사태 때 사실 부동산 버블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입었던 주정부입니다. 근데 이 주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스페인 은행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나 스페인 국가 차원에서의 구제금융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빚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살려면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주변 여건이 안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빚의 그 역사이클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역시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 20%가 넘는 전체 실업률, 50%가 넘는 청년 실업률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 성장률로 표시가 됐는데 정말 시장에서는 올해 연초만 해도 한 0.2% 정도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0.5% 성장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갑갑한 겁니다. 즉 자금을 수일하더라도 갚아 나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리스크를 줬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7%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스페인의 국채금리 7% 이런 건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스페인은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할 때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구제금융 코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 염려하는 거는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국가 대항전은 아닙니다만은 자료 화면에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스페인 국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탈리아 국기입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전이될 수 있지 않는가. 이 리스크를 상당히 싫어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잠깐 차트를 보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트는 스페인의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스페인 지수인데 지금 잘 보시면 6,246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죠. 근데 스페인 증시를 보면서 시장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지금 잠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약간 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스페인 국채 금리가 오른다. 즉 스페인 국채를 매수하고 있고 주식을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국가적 차원의 구제금융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증시가 계속적으로 13,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두 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제가 볼 때 시간이 문제지 스페인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지수만 놓고 보고 유럽이 계속적으로 커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게, 그나마 건전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6,700포인트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을 보실 때 스페인과 그리스 지수만 놓고 보시면은, 이탈리아 지수를 놓고 보면은 깝깝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쪽은 구제금융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유럽 시장은 항상 스페인과 독일 증시를 조금 번갈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번 주 장을 조금 받쳐줄 거는 그래도 미국의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면 지금 딱 기대할 수 있는 군역은, 오늘도 뭐 장이 한 지금 1,800포인트 이탈했죠. 이탈을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로 봤을 때는 분위기상 장을 바로 올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실 오늘 실적 발표를 보면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애플입니다. 내일 정도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과연 애플이 과거 실적 발표에서 포스트 인텔 효과를 가해줄 수 있는지. 예전에는 미국의 실적 발표를 하면 인텔 효과를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애플 효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IT 증시의 주 선두에는 애플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중반 정도 가면 뭐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러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개별 종목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설 기자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주 후반에는 사실 미국의 GDP가 발표되는데 27일입니다. 1.9에서 1.4 정도로 낮춰 잡았죠. 근데 요즘엔 참 재미난 게 경제지표 전망치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좀 낮게 나오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카드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뭐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주 중반 이후에 어떤 그 세계 증시 중간 정도의 어떤 그 회복 속도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오히려 호재 쪽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잠깐 여기서 제가 애플의 실적을 애플의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은 뭐 상당히 좀 $600 정도에서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애플의 이제 주가가 될 것 같은데,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폭 내렸습니다. 1.6% 내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 어느새 슬금슬금 $600가를 회복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이렇게 선방하고 있으면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리겠고요. 뭐 남의 나라 주식 계속 봐봤자 좀 답이 없겠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로 잠깐 돌아오면, 국내 증시는 사실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추가 전략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오늘 호남석유화학의 어떤 실적 발표를 선두를 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또 많이 갖고 계신 OCI, 지금도 이제 20만 원까지 이탈했는데 OCI는 내일 정도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5일 정도에는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한 25만 원을 이탈해주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표 실적 발표 스케줄에서 보면 26일 날 예상되는 삼성전기라든지 오히려 27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기 그리고 두 쌍두만차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보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2, 4분기 실적 자체가 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일부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서는 실적이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일부 종목들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살펴볼 것이 제일 먼저 제가 OCI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2,500원의 벽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3중 바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OCI 19만 원에서는 바로 올리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내일 시장 기대치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쇼크 때문에 이런 걸 한 번 더 통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OCI에 대해서 신규 매수 접근은요 사실 조금 보류를 하시고 보통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지 저항선이 있다 했을 때 일시적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 예상돼 있는데 약간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OCI가 아까 한 25만 원 정도에서 3중 바닥을 보였다면 현대중공업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원래 25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지금 이탈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하락 부분을 주가에 먼저 반영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저는 약간 역발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안 좋으면 이미 최근 하락폭이 좀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좋다 그랬을 때는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 관점에서는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낙폭 가대로 봤을 때는 최소한 최근에 음봉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양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 롱텀 투자가라면 현대중공업 오히려 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그나마 조금 실적이 좋다고 예상되는 삼성전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투자 의견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왜 중립이냐면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실적 컨센서스가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먼저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답답했습니다만은 10만 원 정도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가는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장이 내려갈 때 안 빠진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을 낮추는 어떤 하향 수렴행이 맞춰지고 있고요. 저점도 높여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기의 현재 주가 흐름은 눈치 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재상승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빠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급락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하락 이후에 약간 반등 가능성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매수도 매도도 아닌 보유입니다. 가장 어중간한 보통 이렇게 수렴이 진행될 때는 보유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류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월 7월 초순에 2,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죠. 사상 기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만 6조 7천억이라는 상당히 최대금액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기 116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의 이 지금 흐름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나빠 보입니다만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장이 빠졌기 때문에 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빨리 갔네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원포인트 레슨 잠깐 말씀드리면 지지선이라는 거는요. 1차보다는 2차가 강하고 2차보다는 당연히 3차가 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차 지지선 조금 이따 제가 종합주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만 3차 지지선이 오게 되면은 저가로 들어오는 신규 매수하고 그동안 눌려있던 쇼커버가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일시적 가격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종합주가지수 말씀드리면 오늘 다시 한번 1785포인트를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5월 말 그리고 지금 7월 주수인데 기간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일시적으로 지수가 하락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깐 열어두는데 거기는 일시적 매도기 때문에 바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 초반 조금 불안하지만은 주 중반에 또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또 월요일 우울하게 시작은 가깝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베스트 주모 상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마음 느긋하게 잡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